대비하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은 항생제 이런 거 막 못 맞게 하는데 이 마이크를 안 켜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도 막 맞아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해서 결국 그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해서 어머니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어때요? 직접 제시죠. 그지? 삶의 의지, 집착이 강해. 그런데 밑에 쭉 이렇게 열거되는 행동들은 그 엄마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안 그랬어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자리 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고 몸살나서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 들고 밭에 나가고 젊었을 적 어머니는 희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거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줬어요.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 특히 관찰자적인 시점이죠. 주인공은 엄마예요. 자,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다. 인종이 뭐죠? 인종. 인내와 순종입니다. 한창 젊은 시절에 아버지한테 소박당해서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입니다. 반거충이. 우리 작년에 이거 시험 나왔었는데 반거충이 기억나나요? 작년에 너 틀렸어. 반거충이. 자, 반거충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 반거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참 몹쓸 짓을 한 나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까지 떠맡았어요.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그죠?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 모습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과거에 내 가슴 속에 이랬으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데 엄마가 지금 노년이 되면서 달라지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 들고 자식 앞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어머니의 냄새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채취일 수도 있지만 존재감일 수도 있죠.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왔어요. 시골에 이렇게 있다가 아들 며느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더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값을 하는 거죠. 티를 내는 거죠. 자,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의 냄새는 채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노인 냄새. 자, 그렇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려고 일부러 막 그럽니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마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신김치에 나는 군내, 쿠리한 된장 냄새, 그 다음에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젓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켓 지린내, 고리짝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등 막 하여튼 온갖 악취들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마 냄새가 역겹다고 느꼈어요. 나의 인식 변화가 생겼어요. 나의 인식 변화죠.
엄마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가 나한테 이제 좀 불유쾌한 존재로 지금 바뀌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항상 상큼해요.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어요.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에 치솟아 있을 때도 엄마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죠? 그래서 스르르 잠이 들었을 정도. 그랬던 엄마의 채취가 갑자기 역겹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인식 변화죠. 중요한 부분. 어머니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고부간의 갈등도 커졌을 뿐 아니라 엄마의 채취가 이제 막 노인 냄새가 돼서 막 맡기 싫은 것이 되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졌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져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자,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만 했다. 왜?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갈 판이야, 자꾸. 그죠? 사이가, 집안이 다 망가질 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당분간 모시다가 또 형 집으로 또 온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막 뿌려댔어요.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 준비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네 처 또 아프냐? 했더니 마주 앉아 저녁 먹던 어머니가 마뜩 차는 뭔가 마땅 차는 표정으로 뚜벅 물었더니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 대신에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습니다.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그래서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제잉. 자, 전라도 사투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 윤직원 영감처럼 생동감을 줘. 여기는 막 풍자의 대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동감을 주죠. 현장감을 준다.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사 귀신이 사는 집이제잉 하니까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죠? 하니까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자, 자기 채취는 사실 스스로는 잘 모르죠. 그죠? 빨래를 잘못한 그 옷 냄새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말릴 때 문제나 그게 한번 배면 다른 옷에도 이제 막 전달해. 그래서 옷 전체에 그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 자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없죠. 근데 해필 선생님 코가 개코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니까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용 자체는 뭐 되게 간단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하니까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하면서 자기 냄새를 막 맡아봐요. 그러더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요 했습니다. 절대로. 자, 어머니는 절대로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어디 한번 맡아봐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어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댔습니다.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하면서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자, 쓰디쓴 세월의 냄새죠. 그죠? 어머니의 말이 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안타까웠다는 거죠.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이랬습니다. 자, 알탕갈탕은 뭘까? 알탕갈탕. 아웅다웅 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알탕갈탕. 힘겹게 살아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2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쉬울 거예요, 문제는.
과거 모습을 떠올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다 한 것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소중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 느끼는 나는 어머니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3번, 젊은 시절 엄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는 것에서 추억을 통해 어머니를 재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군. 잘 모르겠습니다. 자, 4번,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아내는 나와 달리 어머니와 공유한 추억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냄새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5번, 코끝이 아리도록 안팎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리는 행위는 과거 어머니의 향기를 떠올리게 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게 하는 것이다. 여길 수 없죠? 답은 5번입니다. 과거와 현재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자,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뭘까요? 바로 희생의 세월이죠. 자, 그래서 가능성 확인은 가능하다. 젊은 시절에 나는 엄마의 희생을 방패 삼아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란 나는 그렇게 큰 어떤 엄마에게 크게 의존했었다. 그죠? 상큼했어, 그때. 그렇다면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내가 그 갈등을 해소한다면 다시 어머니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답지에서도 똑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리는 행위는 뭘까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엄마 냄새를 가려버린다.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보시면 자, 황운전이라는 작품입니다. 황운전. 자, 1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4페이지에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당연히 담고 있죠. 그래서 서사의 기본 골격으로 하는데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는 영웅 신화에서 추출된 서사 유형입니다. 영웅 신화, 영웅 서사죠. 그러니까 자, 영웅 서사 어떻게 되죠?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첫 번째 맞는 위기, 조력자로부터의 구출과 양육, 성장 후의 위기, 고난의 극복과 행복한 결말. 영웅이 되는 거. 이게 영웅 서사죠. 일반적으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병법을 활용하고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하여 갈등과 위기를 극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 모습이 부각되어 흥미가 고조되고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 막 징벌하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만큼 또 사이다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웅 서사에 대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문제를 한번 쓱 보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겠죠? 자, 1번. 황운의 집이 화염을 조차 안이 탄 것이 없게 된 것을 진권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적대자, 진권이 하여튼 황운의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문 안 읽어도 이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자, 2번입니다. 황운이 사명산 도인을 만나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명산 도인 조력자죠. 그죠? 3번, 원수가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여 수도를 막아 진권이 성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은 날씨와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맞죠? 큰 비 내릴 것을 예측해서 수도를 막 막았어. 자, 4번, 원수가 동호 지도를 확인한 후 매복하고 진을 쳐 적의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벌써 선생님은 답을 골랐어요. 초월적 능력.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익숙해져야 돼.
동호 지도를 확인했다는 것은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비범한 능력이죠. 초월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막 구름 타고 막 이런 거죠. 그죠? 막 하늘에서 막 신이 내려준 군대가 막 내려와가지고 천군이 막 내려와서 막 싸우고 이런 것들입니다. 초월적 능력,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5번, 옹주에서 청홍성 쫓겨가 오주로 달아나는 적들의 모습을 통해 적대자를 징벌하게 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서사적 긴장감, 그 다음에 주인공의 승리로 인한 흥미의 고조, 이런 게 나타났다. 됐죠?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황운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읽으면서 한자어나 이런 것들만 빨리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황운이 아니라 진권이 집에 불 지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우고 진권과 형제인 진영, 진걸은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 꾀했으니까 반동 인물들이죠. 자, 황제가 설현을 원수에 황운을 부원수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한다. 그래서 황운이 지금 부원수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0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을 대령하되 5월 20일 술시에입니다. 자, 술시는 시간 몇 시 이 얘기죠. 술시에 옹주를 파하리라. 그래서 장졸이 곡절을 모르고, 곡절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곡절. 곡절을 모르고 이유, 연유 이런 뜻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5월 20일 진걸이 진권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에 큰 비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임에 성안의 수도를 신칙하라 했습니다. 신칙은 단단히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신칙해라. 타일러서 경계한다. 수도가 뭐죠? 말 그대로 수도예요. 물 흐르는 거. 아시겠죠? 수도를 잘 경계해야 된다. 하더니 묘시 끝에, 묘시 말에 큰 비가 시작해가지고 이때 이 성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해서 80만 병이 일시에 몰에 넣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해서 성을 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도를 딱 막아가지고 큰 비 내리니까 성을 물에 잠기게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원수가 누구예요? 아까 설현이죠. 그죠? 설현. 설현을 원수에 황운을 부원수에 명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설현을 원수에 명했으니까 설현이 이제 그 전략을 써서 성을 지금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선장 양다리 이랬습니다. 자, 전선장이 무슨 말일까요? 전함 있죠. 전함. 배선자입니다. 그렇죠? 전투에 사용하는 배, 수군을 통솔하는 장수예요. 자, 쓰세요. 수군 통솔. 전선장 양달이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이건 나쁜 놈들이죠. 적병입니다.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건을 진궐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원입니다. 밑에 있는 군졸 50명 정도를 데리고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문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병 10만을 모아 또 진권을 막 쫓아가요. 막 긴박감, 긴장감이 막 계속 고조되는 거야. 자, 동오에 다다랐습니다. 오나라 동쪽 오나라, 동오라고 했어요. 동오에 다다라 청홍성에 웅거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거했다. 그렇죠? 근거지를 삼았다 이 말이죠.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설현이 이미 성 아래 결진하였다 하거늘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계속 공격해 들어가고 있죠. 원수가 진권이 청홍성의 들물 보고 동호 지도를 들어본 후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합니다. 여차. 자, 이게 뭘까요? 여차. 들어본 적 있어요? 여차. 들어본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지난 중간고사 때도 했어. 자, 여차는 과거 사실이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 중복 서술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차 하라 하면 여차에 관한 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까먹어야죠. 그죠? 그래야 선생님도 할 일이 생기지. 한번 일러주는 대로 뭐 열을 알고 백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학원 문 닫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차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중복 서술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싸움을 도두되, 진권에 계속 싸움을 거는 거야. 마침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여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안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자, 여차가 이거죠. 거기 딱 가둬놓고 아주 말려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진권이 배수일전입니다. 배수일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배수. 등 뒤에 물을 두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일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등 뒤에 물을 두고 싸운다는 거는 여기서 더 밀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뜻이죠. 자, 이 배수진 때문에 결국 임진왜란이 훨씬 악화되기 시작하죠. 신립이라는 장군이 이 충주 판금대에서 거기에 매복해서 공격했으면 충분히 이겼을 수 있는데 배수의 진을 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전멸하고 신립 장군 본인도 판금대에 몸을 던져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왜군이 훨씬 더 빨리 한양에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배수의 진, 배수일전입니다. 등 뒤에 물을 두고 싸운다. 즉 끝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즉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 삼아 잔병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하령하기를 원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법에 궁구막추라고 했습니다. 피할 곳 없는 적병을 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지 끝에 몰린,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그러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하리라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주니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막 달아납니다. 원수가 그제야 각진에 호령하고 기고를 세워 급습합니다. 기고가 뭔지 알아요? 기는 깃발을 들어 올리고 고는 북을 친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둥둥둥 하면서 깃발 딱 올리고 와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대 측이 도망가다가 더 당황했겠죠. 당황하면 못 싸우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축구할 텐데 선생님 생각에는 32강 못 올라간다에 손목을 걸 수는 없고 500원 걸겠습니다. 32강 못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도 전혀 못 알아듣죠. 올해는 특이하게 32강에서 시작이 아니고 48개 팀이 하는 48강이 예선전이에요. 그래서 세컨 라운드가 말하자면 32강입니다. 미친 거죠. 자, 왜냐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월드컵을 한대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축구할 때도 보면 당황하면 평소에 하던 것도 이 수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나라 축구팀은 내가 축구 감독이면 일단 역습 대비부터 엄청 계속 그것만 계속 시킬 것 같아요. 수비를 잘 못하는 게 한국 축구의 고질병인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꼬꼬마할 때 수비가 너무 아쉽습니다. 수비가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반백살 가까이를 살았는데도 아직도 수비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당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권이 황망분주할 즈음에 서하규,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다 산채로 사로잡고 진거를 효수했습니다. 자, 효수가 무슨 뜻일까요? 효수. 알아요, 효수? 뭐예요? 목을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진권 등을 함거에 넣어 경사로 보내고, 경사, 수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하니라. 그러니까 적을 쳐부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황운이 지금 활약을 한 게 아니라 원수 설현이 지금 활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볼게요.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 먹고 눈 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하고 시적 대상이 당신입니다. 추운 땅 속을 지금 헤매다가 누군가의 웃음이 되기 위해서 오는 존재죠. 자,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이랬어요. 자, 이게 뭔 소리일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자,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이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또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결국 길길이 날뛰며 절편입니다. 절편. 절편이 뭐죠? 하얀 조각으로 된 그 떡, 하얀 가래떡 있죠.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피입니다. 자, 당신은 뭐죠? 새싹, 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나는 뭘 의미할까? 나는 희생하는 존재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뭐죠? 나무의 겉을 둘러싼 껍질, 나무의 외피. 나무 외피가 지금 꽃을 피워내는 과정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 아시겠죠? 나무의 외피가 꽃을 피워내는 그 과정을 지금 묘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전체 시가 뭐죠?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 나는 나무야. 그리고 당신은 꽃이에요. 새싹을 피워내거나 꽃을 피워낼 때. 거기를 그 외피를 뚫고 꽃이 나오죠. 그죠? 새싹이 나온다. 아프다. 우리의 삶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희생이 필요해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선생님도 날마다 새벽 2시까지 국어 공부를 했던 날들이 있어요. 지금은 잠깐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고의 세월,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자,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해요.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이 막막하다. 뚫고 나오니까 찢어지고 아프죠.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막막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자, 꽃 피는 시절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죠. 꽃을 피워내기까지 희생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꽃 피는 시절이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일을 담당할 때까지는 스스로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본인들을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인고의 세월, 희생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그 이면에 담겨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목 꽃 피는 시절은 꽃을 피워내기까지 나무의 희생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 사회로, 인간 세계로 유추해서 가지고 와보면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히지 않는데요. 자,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했습니다.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고 바닥이 깊고도 높다 이랬습니다. 제목이 뭐죠? 저수지입니다. 자, 이 저수지에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봐. 맞아요. 그죠?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어안는, 심지어 저 하늘이 저수지 위에 이렇게 비치잖아. 아주 창의적 발상을 사용했죠. 하늘이 저수지 수면 위에 이렇게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수지는 넘치는 법이 없어. 하늘을 저수지 위에 다 담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위에 깃드는 많은 생명들, 심지어 돌멩이조차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용해 줄 뿐. 이런 얘기죠. 자, 둘 다 공통점은 뭐죠? 가와 나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의인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